우리가 2.6% 상승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2.6%가 상승했지만 정확히 2.6% 중에서 기업분이 얼마 상승했는지, 가계분이 얼마 상승했는지를 봐야 된다. 전 세계가 10% 마이너스 할 때 우리가 6% 마이너스 났거든. 이게 선방이냐 이거. 그래서 한국 수출 산업이 앞으로도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기사를 보면 나오는 거고, 사실은 저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안녕하세요. 학생에겐 수능을, 성인에겐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번에 제가 세계경제 전망을 갖다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한국경제 대전망인데요. 이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면은, 자, 첫 번째 경제성장률 우리 전망치를 많이 발표하죠, 정부들이. 자, 그거 하고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2.6%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그죠? 자, 한번 그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2016 산업 전망에 대해서 요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상. 근데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재부에서는 내년에 참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경환 기재부 장관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옛날에 강만수 깠다가 고생을 많이 해갖고 꼭 존칭을, 기재부 장관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룰 수 있는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룰 수 있다 이거죠. 3.3%. 내년에 3.3%는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3.2% 내왔고요. 그 다음에 KDI는 원래 3.1%였다가 3.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정부에서 보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죠. 그럼 여러분 3%는 게 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급여가 3%가 올라면은 그거 꽤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다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물가가 3%가 올라가면 여러분이 100만 원 벌다가 내년에는 106만 원 벌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물가 성장률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느낌에 내년에 3%가 좋아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저렇게 딱 발표하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우리 잡혀가지는 않아요. 이거 갖고는 안 잡혀가니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안 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보시면 알죠. 양치기 소년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 발표를 믿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무 안 돼.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전까지 나왔으니까. 자, 정부 전망이라는 거를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딱 나왔어요.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죠. 올해는 아마 2.6%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빈틈이 없죠. 그래서 최근 5년간을 추정을 했더니 정확히 4.9%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4.9%가 틀렸으니까 합하면 매년 1%씩 틀리는 거예요. 정부 전망에서. 여러분 정부 전망이 1%가 틀려 1% 뭐 귀엽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1%가 틀리면 우리나라 GDP가 얼마죠? 우리나라 GDP 모르면서 뭐 주식 투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GDP 얼마다? 1,500조입니다. 그죠? 그럼 1% 경제 전망이 틀리면 몇 조가 틀린 거죠? 15조가 틀린 거죠. 자, 제가 15조가 어떤 돈이냐? 자, 딱 보시면 개성공단 있죠? 자, 개성노동단 노동자를 몇 명 고용할 수 있을까요? 15조면. 개성공단 노동자를 몇 명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조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네, 정답 1000만 명이에요. 1년 동안. 한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GDP 1%가 경제 성장을 갖다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북한 주민을 다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개성공단에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남자분 다녀오셨죠? 네. 저 15조로 급여를 주면 얼마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군인을. 연봉 3천 줍니다.
왜 GDP 1% 발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저게 장난이 아닌 돈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는 틀렸어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민간경제연구소랑 외국 은행들이 우리나라 GDP를 예측한 치입니다. 자, 그러면 LG경제, 한국경제, 현대경제원 정부보다 훨씬 보수적이죠. 외국 기업체도 정부보다 보수적이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정확할까요? 저는 또 빈틈이 없습니다. 얘네도 다 틀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예측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예측이 있으면 항상 실질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그 전에도 사실은 그렇지만 5년 동안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아, 정부는 지금 몇 프로라고 얘기했어요? 3%. 나 3% 초반. 근데 민간기업에서는 보러 얼마 얘기해요? 2% 후반? 외국에서는 2% 중반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 그것도 올해 어렵겠구나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자, 우리 GDP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자, 먼저 GDP라는 거는, GDP는 국민 총생산이죠. 근데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국민 총생산은 국민 총지출하고 똑같고 국민 총지출은 국민 총분배랑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GDP를 갖다 정확히 설명할 때 국민 총지출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 국가 안에서 지출된 걸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로 GDP를 측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GDP의 지출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민간 소비 플러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가계 소비죠.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민간 소비 플러스 두 번째는 민간 투자인데, 알고 보면 뭐가 민간 투자라는 건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민간 소비 플러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민간 투자 플러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정부 지출이죠. 이게 경제 주체 3대 주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계가 쓴 거, 기업이 쓴 거, 그 다음에 정부가 쓴 거 플러스 순수출을 갖다 따지게 되면 우리가 GDP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순수출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요걸 갖다가 여러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죠. 정부의 예측은 왜 이렇게 맨날 틀릴까요? 민간 기업과. 예측이 왜 틀릴까요? 쟤네들이. 자, 예측이 왜 틀릴까요? 이제 가보시죠. 틀려요. 그럼 틀리고 나면 여러분 항상 뭐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반성하겠어요? 반성 안 하는 거 알죠? 느낌상. 반성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피노키오 거짓말. 열심히 준비했죠? 첫 번째, 그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측하지 못했잖아. 두 번째는, 야, 경기 순환에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기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경기 침체기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짝 솔직한 얘기를 하죠. 야, 내년에 선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정부 눈치 봐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리는 이유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이게 변명인지 실제인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쫓아가 보겠습니다. 작심하고 가는 거예요. 저의 사랑 강만수. 저의 사랑 강만수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MB정부의 747 공약은 예기치 못한 금융이기 때문.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예? 747 금융위기 없었으면 우리 7%씩 성장했을까요? 이명박 정권 5년 안에?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여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미래의 불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7%씩 성장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열받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 머무를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중반대까지 하락할 거예요. 그럼 KD한테 제가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기재부한테 내가 연락이 팍 받았고 강의했던 게 내년도 경제 전망, 2012년 때인데 경제 전망할 때 내년에 우리나라는 뭐 미국, 일본, 뭐 중국이 뭐 위기를 겪지 않으면 어쩔 거, 그거 진짜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건 내부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자기네 예측이 틀리면 세계 때문이지 자기네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갖다 붙이면 다 맞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렌 금리 올린다고 그러죠? 우리 나오겠지만 금리 올리면 우리 한국 경제 심각한가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 경제 심각해요? 정답, 안 할 수도 있죠. 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금리가 올렸을 때 가계부채도 없고 기업부채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해피지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많아요? 수입이 적습니까? 수출이 많죠. 수출하면 달러 벌어왔죠. 그 달러 벌어와서 다 뭐 했겠어요? 이거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외국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금리 올라가면 그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율이 뭐가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 국민으로 들어온 유입되는 자금이 순수출이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앞뒤 선후 관계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된 게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 때문이에요? 우리가 18세기 이후 세도 정치하고 그 다음에 구한말에 개판 치는 바람에 우리가 나라 뺏긴 거지. 그게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야, 중국발 경책력 때문에 박살날 거야? 아이, 중국 의존도가 안 높은데 왜 박살나요? 아달러가 어달러죠. 아달러가 어달러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외부 변수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내부 변수 때문이다? 재작년 경기 왜 어려웠어요? 세월호. 작년에 왜 어려웠어요? 메르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가면서 얼마나 쉬워요? 답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경제, 메르스만 없었으면. 제 얘기를. 그럼 내년에 뭐 에이즈2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세월호 물론 내수 침체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저런 사건들은요, 일시적 효과밖에 없죠. 우린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실제로 소비지수 4월에 우리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졌죠. 그 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입니다. 저 108이라는 건 쉽게,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200명 중에서 앞으로 너 물건 더 살 거야 그러면 108명이 더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넘으면 일단 좋은 거죠. 세월호 터졌을 때 105로 빠졌다가 다시 107로 금방 올라갔어요. 이건 세월호 때만 아니잖아요. 자, 메르스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메르스 때는 105에서 99로 떨어졌다가 6개월 안에 회복했습니다. 세월호 메르스처럼 연빵 2년 연속 터진 사건이 있었어요. 94, 95 기억나요? 응답하라 1988 말고 94, 95 다 기억나죠? 첫 번째 성수대교죠. 두 번째 산풍 터졌죠? 자, 그 다음 표 딱 보여드리시면 자, 요건 뭐가 표현되느냐? 지출 항목별. 아까 제가 GDP 4개 구성한다고 그랬죠? 저게 1, 2년에 GDP가 성장하는데 저 4가지 요인 중 어느 게 제일 많이 기여했냐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런데 저기 딱 보시면은 성수대교 터지고 삼풍백화점 터졌지만 그 다음 해를 보면 이게 민간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성장하는데 뭐가 제일 큰 기여를 했습니까? 민간 소비가 제일 큰 기여를 해줬죠. 그럼 우리는 딱 지났을 때 10년 지나가다 가면 세월호하고 메르스가 삼풍하고 성수대교죠. 맞죠? 삼풍 때 더 많이 죽었습니다. 난리 났었잖아요, 삼풍 때. 왜 까먹은 척 하세요? 그때 충분히 사셨을 텐데. 마치 뭐 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듯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러면 삼풍 메르스 때처럼, 아니, 세월호 메르스 때처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런 경제는 저런 우연한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저렇게 쉽게, 이게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정도면 저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제는 외부 변수나 내부 변수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내부 변수나 외부 변수에 의해서, 그거는 어떤 것만 있는 거냐면요, 버블 붕괴밖에 없어요. 예측 못한 변수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버블 붕괴밖에 없어요. 그것만 우리를 박살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80년 오일 쇼크. 80년 오일 쇼크가 무슨 버블 붕괴예요? 달러 버블 붕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유 가격이 확 올라갔잖아요. 무슨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석유가 화폐, 실물의 왕이잖아요. 화폐 왕이 뭡니까? 달러. 달러 가격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하고서 개지랄하고 그 다음에 그거 메꾸려고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근본이자 폐기하니까 달러 가격이 팍살난 게 오일 쇼크잖아요. 버블 붕괴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큰 변수를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버블밖에 없어요. 나머지 저런 사건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경기순환이다. 일시적이냐 이거죠. 근데 최근에 이 이론에서는 경기순환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느냐?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 하나예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경기는 왜 순환합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뭐가 뭐보다 많은 거죠.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죠.
자,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냥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건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서로 공장 지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서로 공장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그러다 이 밑바닥이 오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수요보다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경기 순환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많았다가 그 다음에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았다가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지는 게 전형적인 전통적인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한 경기 순환입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는 여러분 다 보시면 금방 아는데 만성적인 무슨 과잉이다? 네, 공급 과잉이죠. 그래서 경기 순환 곡선이 안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 어디겠습니까? 경기 순환이 안 일어나는 나라. 다 아시잖아요. 일본이죠.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망가졌던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순환이 안 하는데 순환하는 거로 착각한 저 정부가. 아주 간단하죠. 일본 무슨 경기가 순환해요? 얘네가 그냥 이거 미국도 그렇지. 일본 무슨 경기가 순환했어요? 그냥 제로 성장 20년 깔았지. 그죠? 자, 미국은 안 그러느냐? 미국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왜 요새 이론으로 확 먹히는 거냐면 미국이 보면은 파동이 나오는데 파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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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폭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이때 딱 되면은 92년 이후에 경기순환 곡선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미국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틀렸던 요인 중에서 변명하는 요인 중에서 경기순환의 침체기란 표현이 굉장히 웃기죠. 왜? 현대 세계 경제는 만선적인 공급 과잉으로 하나요? 기본적인 저성장 시기로 이미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다 들어본 뉴 노멀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뉴 노멀은 새로운 정상이라는 거죠. 새로운 정상이라는 것 갖다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만성적 공급 과잉이라는 거예요. 이 만성적 공급 과잉이 작년에 우리를 확 몰아닥쳤죠.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5대 산업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 만성적 공급 과잉.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눈치보기죠. 눈치보기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만수 아저씨.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는 정말 원 없이 돈을 써봤다. 말을 뭐 하겠습니까?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딱 느낌이 오죠.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경제를 받쳐야겠죠. 그죠? 네, 4월 이전과 4월 이후는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죠. G20 열면 얼마 나온대요? 24조 경제효과. 이 평창 64조 경제효과. 그럼 우리는 올림픽만 열면 나라가 흥하는 거죠. 그죠? 돌아가면서 개최만 하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기본적으로 높게 발표를 하죠. 정부는 선거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는 경기 순환을 갖다 항상 정부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저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알더라도 발표하기는 어렵겠죠.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한다면. 경기는 뭐라 그래요? 항상 마인드라 그러죠. 그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만성적인 경기 저성장이니까 내년에도 이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항상 예기치 못한 사태라고 그러는데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대단히 믿기가 어렵다.